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케어 기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얼마 전 대한치매협회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정보를 전달해드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간단히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대학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뇌졸중, 파킨슨 등 각종 노인성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재활치료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인지를 평가하고 치료하며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직종은 바로 이 작업치료사가 유일한데요. 당연히 치매 어르신들의 평가나 치료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는 2015년부터 요양원을 운영하고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지원 소속 치매 강사로 올해 후반기부터 시작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교환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쪽 분야에 많은 자격증과 일을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 TV를 보면 자주 명의나 어떤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프로그램들 보셨죠? 거기 보면 여러 분야 박사니 의사니 전문가들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치매 전문가 또는 치매 박사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요. 그건 치매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수술을 해서 낫거나 약을 먹어서 사라지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정확히 말하면 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즉 아무리 전문가네 어쩌네 해봤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치매 케어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도 무의미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치매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분석하거나 특정 기법을 대입하려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기존의 치매 관련 강의나 소위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한테선 이런 얘기 못 들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치매 낫지 않아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치매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 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수능해서 어떻게 남은 삶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치매 케어 기술은 바로 이런 환경 접근 방법이나 보상적 접근 방법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정신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보기만 해도 어지러지는 뇌 그림과 어떤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오늘 여러분이 깊이 보시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두엽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마 부분이고 오른쪽에 후두엽, 이게 뒤통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뇌를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 구역을 구분 지은 이유는 이 옆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각각 그 부분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마 부분에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손상이 있으면 뇌졸중이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손상이 있으면 충동 조절 안 되고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치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또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알츠하이머부터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축두엽 치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치매 종류 중에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어요. 뭘까요? 먼저 혈관성 치매. 이건 뇌종양처럼 머릿속에 혹이 자라 뇌혈관을 누르거나 막아서 앞에 보신 뇌 영역 중 일부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럼 이건 수술로 그 혹만 제거하면 증상 사라지겠죠? 또 알코올성 치매. 이건 역시 술만 끊으면 그 증상이 사라집니다. 물론 두 종류 모두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손상돼 버린 뇌세포는 복구되지 않으나 적어도 계속 진행되거나 악화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치매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점점 악화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각 치매 종류별 증상을 설명해 놨으나 이건 역시 그냥 가장 흔한 증상별 분류를 위한 기준일 뿐 꼭 이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분류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전두엽이나 측두엽 쪽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온 환자와 전측두엽 치매 증상의 환자 증상은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뇌졸중 때문만인 건지 치매에 걸린 건지를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매는 질병이라기보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뇌졸중 또는 파킨슨 질병에 의한 2차적 증상으로 치매가 활성화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또 아무 질병이 없어도 단순 노화로 인해 뇌가 쪼그라들면서 치매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라고까지 여겨져요.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치매 환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 치료와 보상적 치료. 직접 치료는 수술로 암덩어리를 떼어내서 제거하거나 까진 피부에 소독약을 발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치료가 안 되는 치매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보상적 치료에 해당되겠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냅두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 환경이나 정서인지적 개선을 통해 완화시켜주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의 현재 상태와 증상 등을 자세히 기록 관찰하고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나쁜 행동은 억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건강 운동이나 머리 쓰는 활동, 스트레스 제거, 생활환경 개선 등 역시 문제 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상적 치료 접근에 해당합니다. 환경적 접근의 예방 활동에는 어르신 치매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환경을 조정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까지가 이미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어르신의 사전평가. 이건 우리가 저 어르신을 접하면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성격, 취향, 가족력, 질병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것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 다음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이 어르신한테 유해한 자극을 주거나 좋지 않은 요소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데 어두침침한 방에 두는 건 아닌지, 예민한데 밝고 시끄러운 어르신과 같이 생활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유해 요소까지 파악됐다면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걸 제거하거나 개선해 주세요. 우울증 충동이 심한 어르신 창문에는 방범창을 설치해서 혹시 뛰어내리는 사고 등을 방지하고 평소 마찰이 있는 인물하고는 거리를 둬서 예민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도 몇 건 이상씩 요양시설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는 노인의 사고나 치매 노인 간 폭력으로 인해 케어하던 요양보호사 및 운영자까지 과실치사 처분받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다음, 아예 이상행동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버리세요. 강박적으로 어떤 물건을 집착하면 그게 칼 같은 위험한 게 아니라는 조건 하에 그냥 계속 만지게 두세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가까이 배치해버리십시오. 배회하면 못하게 막지 말고 배회 주변 위험 물건을 치우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뒤에 사례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식사를 거부하면 꼭 정해진 시간에 삼시세끼를 줘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수시로 견간식이나 빵 같은 간식을 권해주세요. 약을 거부하면 좋아하는 주스나 과자 함께 주세요. 행동이 거칠면 운동을 많이 시켜 신체 흥분도를 가라앉히십시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렇게 케어해보면 좋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약물 얘기는 뺐습니다. 약물은 직접 치료와 보상 치료 중 어디에 해당되죠? 직접 치료죠. 근데 치매약은 증상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완치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치매 진단 받으면 의사들이 뇌기능 개선제, 아세틸콜린제제 처방해 주는데 그 약이 효과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안정적인 상태를 길게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겐 큰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어요. 이 약이 처음 나올 땐 아주 획기적이라 평가받고 한 알에 몇만 원 정도로 비쌌는데요. 지금은 치매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그냥 막 수십 알씩 처방해 주죠. 이런 것도 저는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럼 크게 물리적 환경 접근과 사회적 환경 접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나 설명은 정답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모든 치매 환자에게 이 방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 그리고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다라고 증명하고 있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물리적인 환경 조절을 통한 방법들인데요. 시설이나 집에서 기존 공간을 넓게 또 간소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공간 감각 능력이 저하되고 타인과 접촉을 싫어하죠.
또 배회를 많이 하므로 침대 배치를 조정하거나 물건을 치워주는 것으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증이 심한 어르신은 넓은 방으로 바꿔주거나 배회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공간의 넓이가 주는 안락함 또는 쾌적함만으로도 치매 노인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걸음이 불안정한 어르신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보조기 없이 걷고 그러면 차라리 집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세요. 요양시설은 원래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으나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치해서 차라리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배회하게 두십시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층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창문에는 아예 방범창을 설치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노인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을 같이 하고 시설의 건축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이자 시설에 방범창은 꼭 필수예요. 보통 창살을 이용해서 창문을 막지만 감옥처럼 보기 싫으니까 아예 철망으로 만들어서 방충망 기능을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좀 비싸고 또 필증받은 특허 제품이고요. 갑작스런 우울증 충독으로 낙상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치매 케어입니다. 보시는 어르신은 치매가 심하여 과잉 행동과 폭력성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전형적인 루이체 치매였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병이 진행됨에 따라 파킨슨 치매로 발전하기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자꾸 맨바닥에 내려와 절을 하듯 머리를 바닥에 찍고 이것저것 붙잡고 걸어다니며 방안을 배회했습니다. 물론 약물을 통해 흥분을 가라앉힐 수도 있으나 아시다시피 약을 먹는다고 딱 잘 자고 딱 잘 일어나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정제는 더 해롱해롱하는 데다가 넘어지거나 선망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이런 분은 차라리 혼자 두고 바닥에 절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하도록 우측 사진처럼 자리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자리를 깔아주고 주변에 짚고 넘어질 만한 물건을 다 치우고 나서 저 어르신은 다신 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비교적 초기 치매, 특히 파킨슨 환자들은 공통적인 패턴인데요. 바로가 인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어르신이 꾀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할 때에도 머리를 써서 요양보호사가 방심하고 다가왔을 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나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기 머리를 찢거나 하는 그런 이상 행동도 일종의 보여주기식이에요. 신체의 자해를 가면 주변에 관심을 더 갖고 자신에게 다가주기 때문에 의도적인 이상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땐 제재가 이분들의 행동을 더 부추기는 악수가 되므로 융통성을 발휘해 안전하게 이상 행동을 차라리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을 개선해 주세요. 다음 어르신은 인지가 정상 같으나 묘하게 강박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매는 진짜 살짝 깜빡거리는 정도의 기억력 감퇴부터 완전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중증 치매까지 그 범위가 실로 광대한데요. 이 어르신은 걸음이 편치 않아 낙상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신체의 위험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치매 종류에 상관없이 자기 신체 인식과 공간 감각 능력의 저하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어르신인데 왼쪽 동그라미 속 색연필을 쓰던 안 쓰던 본인 손 닿는 곳에 꼭 두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어요. 처음엔 원하면 언제든지 드리겠다고 하고 평소에는 그 눈에 잘 보이는데 두자고 타일렀지만 말로만 알겠다 하시고 계속 저걸 집으려고 일어서는 통에 위험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듯이 아예 침대 옆 테이블을 놔서 좀 올려놔 드렸어요. 이렇듯 우리의 기준에서 어르신을 가두어 케어를 하지 말고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선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케어 기술입니다. 치매 어르신 또는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인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normal, 즉 정상 범위의 기준을 일반인에 두고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게는 한 발을 쩔뚝거리며 옆으로 기울이는 것, 또 옆으로 기울어서 앉아있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기억력을 깜빡 잊어 화장실을 1시간에 5번씩 가는 치매 어르신의 정상 배변 횟수는 1시간에 5번이 정상인 거예요. 그걸 내 기준에 맞춰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어르신의 정상 생활 패턴으로 인정하고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매 케어입니다. 저희 요양시설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낮 동안 클래식과 자연치유 리듬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게 해놨는데요. 음악치료나 미술, 원예치료 같은 것이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만큼의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태교음악같이 부드러운 리듬의 음악이 사람의 정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젠 상식일 겁니다. 보시면 한시도 가만 안 있고 돌아다니 하는 이 어르신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음악 감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자연의 소리 같은 안정된 소리를 들려주면 그게 일상이 되어 차분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 속 어르신은 입소촉이 굉장히 괴팍하고 배회가 심하며 폭력까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얌전해지셨어요. 어르신이 웬일로 우측 사진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제가 장난삼아 그랬어요. 어르신 오늘은 왜 이렇게 웬일로 얌전하세요? 라고 하고 물었더니 어르신이 그냥 짧게 음악 듣는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물론 온전히 저 음악 소리 때문에 어르신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달간 얼르고 달래고 온갖 노력을 한 결과겠지만 분명 저 치유 음악도 긍정적인 역할에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우스운 사실은 치매가 전혀 없는 정상 어르신은 오히려 저 음악 소리를 시끄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보시면 우리를 밝혀주는 빛도 소리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의 조도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 패턴이 변하는 연구들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만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밤에도 방에 불을 못 켜게 해요. 저희 시절에도 불만 켜면 선생님 불러서 불 꺼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이 계신데요. 언뜻 보면 치매가 아닌 것 같아도 경도 치매로서 저 밝은 빛이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유해 요소가 되는 거죠. 또 일종의 강박증과도 연계됩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절약이라는 게 몸에 배 있어요. 물을 아껴 틀고 낮에도 불을 꺼야 한다는 그 일상 속 패턴이 몸에 젖어서 불을 못 켜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침실에 따로 야간 조명등을 두고 그 빛의 색깔도 흰색보다는 전구색처럼 노란색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설에서 야간 기저귀 케어 때는 오른쪽 사진처럼 주황색 야간등만 켜서 수면에 방해도 하지 않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공해드린 요양원에는 그래서 모두 각 침실에 저렇게 야간 조명등을 따로 설치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작은 스탠드 조명으로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색깔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차분하고 차가운 느낌하면 파란색도 어울리고 뜨겁고 열정적하면 빨간색도 어울립니다. 또 아주 차분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색깔은 녹색이라고 하지요. 근데 심지어 기억력 감퇴가 심한 노인에게 자주 쓰는 물건을 색상으로 구분해서 배치해 두면 잊어버려 실수하는 경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정서 조절 기능도 하죠. 사진 속 어르신은 80이 다 된 치매 어르신인데 입소 때부터 머리를 저렇게 보라색으로 염색해 오셨어요.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저분은 저 색깔이 좋고 보호자도 그걸 아니까 고정관념을 깨서 저렇게 원색으로 염색해드린 겁니다. 항상 우리 틀에 맞춰 고정관념이 우리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앞치마 색깔도 집착하십니다. 남자는 분홍색이나 꽃무늬 같은 건 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는 그 옛 가부장적 사상으로 똘똘 뭉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치매 걸리면 원초적인 부분의 기억과 성향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인데 원래 거칠었던 사람은 아예 폭력적으로, 원래 소심했던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특히 뇌 변형겠죠. 뇌졸중이나 축두엽 손상이 있는 분들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요. 사진에서처럼 남자는 무조건 여성스러운 건 못해 라고 하는 어르신은 우리가 아주 조금 귀찮아도 특별히 저분한테는 파란색 무늬 없는 앞치마를 배정해 주는 것도 좋은 케어입니다. 어르신께 애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시작한 애착 인형인데요. 사진 속에 어르신들은 자주 배회하며 어딘지도 모를 곳을 나가야 한다고 집착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애착 인형을 드리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흔히들 노인이 되면 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죠.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저 인형을 통해 스스로 정을 줄 대상을 갖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나를 제재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또 내 곁에 있어주는 인형은 굉장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들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인형을 저렇게 소중히 끌어안고 좋아하십니다. 다음, 인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에 근무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도 어르신들 간 파벌이 생깁니다. 참 우스울 수 있지만 인간이 한 동물은 셋 이상만 모이면 편이 갈리고 자기랑 맞는 사람끼리 갈라치기 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회성으로 봤을 때는 그룹 간 경쟁 구도로 이어져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치매 어르신들의 모임에서 문명 발전의 기원 이런 걸 논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모시고 계신 어르신이 티를 내지 않더라도 자주 물어봐서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사전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요양원 내 치매 노인 3명이 다른 치매 노인 1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어르신을 케어하는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분리 조치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주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 사전평가 때 가족력을 훑어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요. 가족관계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화를 내는 경우도 많고요. 입소 간신히 시설에 적응시켜놨더니 가족하고 면회 한번 하고 나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한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사진 속처럼 혼자 식사하도록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는 그런 수고스러움도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다른 어르신과 어울려 식사도 잘하세요. 아직은 다른 한 명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분리 조치하고 있지만 차츰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치매 노인 폭력 사태, 사망사고, 노인학대 등은 치매를 다루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밀접하고도 시한폭탄 같은 요주의 사항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한 분리 조치와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소심하고 우울한 분들을 오히려 단체 행동에 참여시켜서 더 밝고 건강한 정신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은 참여는 강제로 하지 말 것, 신체 인지적으로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할 것, 작은 성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입니다. 치매 노인의 공통적 기능 저하가 공간감각 능력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는 공감뿐 아니라 정서 행동적인 부분의 공감 능력도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하면은 치매 노인의 사회성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사회성 강화가 치매 노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고독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네덜란드의 치매 마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서로 다른 수준의 노인이 다른 수준의 그 치매 노인이 모여서 실제로 그냥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치매 안심 마을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치매를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생활하는 그런 곳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폐쇄된 시설도 아니고 특별히 치매 노인을 위한 안정장치로 규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좀 더 나은 상태 노인이 그보다 못한 어려운 노인을 상부상조하며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함께 보조하지만 기존의 틀에 박히고 폐쇄적인 치매 케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제가 공공의료체계의 단점을 잠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병원에서 몇 달씩 저렴한 비용으로 눌러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낫지도 않는데 10알이 넘는 약을 몇 달씩 싸게 처방받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먹습니다.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정작 주어져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활치료사는 무슨 마치 마사지사 마냥 뇌졸중 환자 등을 몇 개월씩 주무르고 있어요. 그런다고 마비된 팔다리가 정상이 될까요? 저는 재활치료사로서 충분히 공부할 만큼도 했었고 우리나라 최고병원이라는 곳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근무했었어요. 다른 선진국의 재활치료는 발병 후 거의 3주 안에 환자를 퇴원시키고 낫지도 않는 이런 뇌졸중 이런 중추신경계 환자를 막 계속 주무르는 게 아니라 퇴원 후 환자의 집을 남은 장애에 맞게 개조한다든지 필요한 보조기를 제작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저희 시설에도 처음에 들어와서 난리치고 배회하고 침대 막 넘어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일단 보호자 동의받고 촉탁이 처방받아서 안정제도 드리고 침대 못 넘어 나오게 규제도 하고 그래요. 그럴수록 어르신은 더 피폐해져 가고 더 약해지죠. 어쩌면 우린 인간이 겪어야 할 당연한 섭리 중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의 틀 속에서 이분들을 가두는 걸지도 몰라요. 치매라 규정짓고 비정상으로 분류해서 이 나라는 정상의 기준에 맞춰서 케어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의 사진 속 어르신들은 이 치매 마을에 가면 그냥 정상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만의 정상의 틀이 생기고 서로 협력하며 의지하여 생활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중증 치매는 또 다른 얘기지만요. 우리가 치매를 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비정상 행동을 일단 수용하고 그 증상을 자극하고 악화시키는 요소를 파악해서 개선해 주는 것. 그게 보상적 치료 접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또 때론 이런 작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치매 노인에게 의미가 없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그런 관심과 노력의 케어가 치매 노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